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빅토르 위고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었죠. 그죠? 훨씬 이전 17세기에 영국에는 섹스피어가 있었습니다. 섹스피어에 대한 문학평론은 예도가 지금까지 정신분석학 강의와 삶의 철학을 강의할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따로 섹스피어의 작품을 빼내서 철학평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섹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아주 많이 알려진 작품 햄릿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도는 어떻게 철학자로서 햄릿에 대한 철학 평론을 제시할까? 벌써 가슴이 뛰죠, 그죠? 햄릿은 초등학생도 그죠? 알고 있는 그런 정도로 세계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영화와 연극으로 매 시대마다 각국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석해서 생산해내는 그러한 작품이죠. 그죠? 철학자는 어떻게 햄릿을 풀 것인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어렸을 때 읽었던 아니면 어렸을 때 읽었던 것을 다시 어른이 돼서 읽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노년이 돼서 다시 읽는 분들도 있고 중년이 돼서 읽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정도 고전은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고전이 자본주의와 만날 때 그죠? 그때 고전은 정말 당혹스러워 하는데 그러나 자본주의라고 해서 고전을 잘못 푼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잘 푸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또 상품성에 입각하여 그 고전의 주제를 하나로 각색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도는 햄릿을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존재론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햄릿 하면은 덴마크의 왕자로서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수행하는, 그러나 그 복수가 계속 지연되면서 끝에는 햄릿 자신도 죽어버리는 뭔가 허망한 복수에 끊임없는 차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햄릿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돈키호테와는 반대로 어떤 기사도와 같은 이미지를 제시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예도는 산막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바로 문제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아주 정신분석학에서 인용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접어들면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내놓잖아. 그죠? 거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문명의 시간이 지나면서 억압된 흔적으로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작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도 프로이트는 셰익스피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문명 속에 불만해서 햄릿에 나오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제, 에로스의 문제는 거죠. 이걸 정신분석학 락강에게 적용시키면 상징계의 대타자에 충실한 자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사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의 완성이라고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사랑은 어린 아이들의 땅 따먹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죠? 결혼은 당연히 상징계의 질서에 속하는 거고, 사랑은 실제계에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상계와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랑을 죽여버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작가들이 말하는데, 특히 파스칼 키나리의 은밀한 생애도 나타나. 상징계는 사랑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혼은 제도와 결합되잖아. 그죠?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제도. 해결로 보면은 객관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과 사랑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그래서 햄릿의 작품을 읽고 또 어떤 사람은 초점을 햄릿과 오피리아의 관계, 여기에 천착하여 이 작품을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다 되겠죠. 그죠? 100사람이 읽으면 100사람 다 다른, 여기서 철학적 해석학을 적용시키면 독자의 전이해의 수준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지평의 수준,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성이 있잖아. 그죠? 그것에 따라서 독자의 삶의 지평에 따라서 그 고전은 다르게 존재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것은. 그래서 100사람이 읽으면 100사람 다가 햄릿에서, 그죠? 줄을 빡빡 치는 그 강도가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어렸을 때 읽느냐, 청소년 때 읽느냐, 아니면 중년에 읽느냐, 아니면 30, 40대에 읽느냐, 노년에 읽느냐, 그리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읽느냐.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지적 수준, 문화를 해석하는 수준, 그 다음에 감성의 수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잖아. 그죠?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그 고전은 존재 사건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과 만날 때 언제나 존재 사건으로 만나지만 전통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2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피리아와의 사랑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늘이 불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진리가 거짓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줄 빡빡 치면서 읽는 거예요. 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 햄릿을 읽을 때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청소년기 아니면 20, 30대 그죠? 다 이렇게 읽을 때는 또 사느냐 죽느냐 실존주의자가 돼서 그것이 문제로 원한과 복수, 도대체 아버지의 유령은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서 내가 내 동생에게 독살되었다. 독을 귀에다가 넣어서 그죠? 그래서 독살된 거예요. 그러니 너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아버지의 죽음이 유령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흔적이 유령을 통하여 기억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학하고 탁월하게 그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유령론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유령이라는 건 뭐예요? 마르크스의 유령이라는 건 뭐예요? 유령은 지금 현존하지 않아. 현존하지 않지만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뭔가 나타나. 부재하는 현존으로서 나타나. 그러나 현존하는 부재야. 또 아버지는 지금 죽고 없잖아. 그죠? 그것이 부재하는 현존으로 나타나서 햄릿의 기억을 점령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적으로 햄릿에게 이 유령은 기억 속에 각인시켜서 강박신경증을 일으켜. 맞죠? 그죠? 강박신경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더 강하게 작동시킨다고 해도 과언이야.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오이디푸스 왕 이후에 실제로 어머니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게 프로이트의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감정이 억압된 거예요. 오이디푸스 왕하고는 달라. 문명이 진행되어 오면서 수천 년 지나면서 이제 셰익스피어한테 왔을 때는 오이디푸스 때와는 다르게 그 욕망이 억압돼서 상징계의 질서에 오부지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어머니의 젖가슴의 낙원 속에 살 수는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성장하면서 이유를 해야 되고, 그죠?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되는 거야. 역사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낙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이 괜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 역사적 인간은 그 낙원에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징계의 질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울 단계의 어린아이로 상상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야, 인간은. 그죠? 이걸 거쳐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만나야 되는 거야, 락강적으로. 그러나 그 어머니의 젖가슴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기억은 거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베르그손한테서도 기억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 인식론에서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정신분석학 역시 똑같아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게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만나서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성인이 돼서 그 좋았던 어머니와의 낙원은 이제 오브제아로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심지어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 근데 어머니는 못 봐. 햄릿만 봐. 저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머니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햄릿에게는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강박신경증이 광기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에게 셰익스피어가 어떤 방식으로 의미와 연세를 했는지 그것만 갖고도 한두 편의 강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그 햄릿에게 나타나는 유령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삶의 문제로서, 삶의 흔적으로서, 부재하는 현존으로서, 그죠?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령을 만난 이후에 이 작품의 전개는 계속 진행되지만 햄릿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그러나 햄릿의 결정, 그건 역시도 햄릿의 삶과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아닌가요?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유령이 나타나서 햄릿에게 내가 그런 방식으로 죽었고 내 동생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와 결혼해서 산다. 그게 니네 엄마다. 그걸 들었을 때 햄릿은 믿지 않았어. 이게 유령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의 연극을 거쳐서, 극단을 통하여, 첫째는 무언극을 통하여, 두 번째는 언어로 말하는 연극의 형식을 통하여 왕권을 잡고 있는 클라디오스에게, 그죠? 그 연극을 보여주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이제 햄릿의 삶으로 들어와서 햄릿의 삶을 지배하는 상징계의 질서의 기표가 된 거예요.
기표와 사슬을 움직이는 죽음 충동이 된 거예요. 락강의 해석에서 독특하게도 이 죽음 충동은 다양하게 해석되잖아, 그죠? 프로이트에게서는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욕망, 그리고 거기엔 공격 본능이 같이 있잖아, 그죠? 이것을 락강은 정말 아름답게 고칩니다. 이 욕망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과도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결핍이라고 하는 건 락강한테서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결핍이에요. 존재와 물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빈틈 거야, 하이데거 쪽으로. 거기에서 창조가 나타나는 거야. 존재의 빈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부재하는 지표가, 그죠? 이제는 햄릿을 지배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러한 죽음 충동의 욕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의 반복을 통해서 실험까지 해요. 강박신경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억압된 욕망은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비돌홀롱, 반복인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의 그림자가 유령과 함께 계속 나타나서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와 결혼해서 사는 저 삼촌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그러나 또 그 복수를, 그죠? 이 작품 안에는 막 이성적으로 어떻게 복수를 할 건지 그 계획을 쫙 세워서 그렇게 막 철저하게 잔인하게 실행하는 이런 인물도 아니야, 햄릿은. 그러다 어떻게 보면 언제 복수할까? 뭐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기다렸다 나중에 보면 허망하게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거든. 산막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할 때만 해도 아, 이제 드디어 햄릿이 칼을 빼내들겠구나. 그러다가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오피리아의 아버지까지, 그죠? 자기가 원하지 않게 죽이게 되는 뭔가 삶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돌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이데거적이고 블랑쇼적인, 그죠? 그러한 블랑쇼적인 바깥은 언제나 안에 들어있는 릴케적이고 하이데거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 그죠? 언제나 삶을 지배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 진정한 삶은 이 죽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이 작품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예도는 점점 그래서 철학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햄릿을 읽었을 때 초점이 다르게 잡히는 거예요. 초점이 5장에 딱 가서 잡히더라고. 마지막에 햄릿이 죽는 허망하게 그게 아니라 5막에 보면은 오피리아가 죽잖아, 그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러다가 이 무덤파는 니체가 신죽음을 선언할 때, 그죠? 신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 니체에게도 이 무덤을 파는 자들, 그죠? 그 자들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니체 철학에서, 여러분. 응? 그런데 거기에서 무덤 파는 자들, 거기서 해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해골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요리기라고 하는 궁정의 광대였던 거야. 이 니체랑 딱 연상이 되는 거야. 아, 니체가 또 섹스피어를 읽고 이런 걸 또 고전은 고전으로 또 통한다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미지와 상이 딱 있어요. 고전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그 궁궐에, 그죠? 어떤 광대였다. 그리고 이 광대는 얼마나 왕궁 안에서 많은 사람들, 잔치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일어날 때 뭐 그때마다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잖아, 광대가. 그죠? 거기에서 하는 말, 아, 정말 엄청난 거. 여러분들 그 오막에서 그 요리개 해골을 보고 하는 말, 그 부분 다시 읽어봐봐. 그래서 철학을 하는 인간도 철학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광대도 죽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리고 무덤 파는 자들에게 발굴되어서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 그죠? 그 해골이. 아, 거기에서 왕궁에 사는 저 기부인에게 알려주어라. 그 역시도, 그녀 역시도 이 모양으로 죽는다고 하는 거. 이 세계에 제국을 형성했고, 그죠? 그래서 온 유럽을 지배하고 인도까지 내려와서 정말 자기의 제국을 끝이 없이 건설했던 알렉산더를 봐라. 아, 여러분, 완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역시 고전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살고, 그죠?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전도서를 쓰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다 해봤어. 뭐 몇천 궁녀를 거느리고 노랫가락을 읊으면서 좋은 음식에 밤새도록 떠들면서 놀아봤고 온갖 지혜를 갖고 삶의 진리를 설파했던 솔로몬 왕이, 그죠? 전도서에서 그러잖아.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의 허무주의에 대한 기결은 신에 대한 경외감으로 끝나잖아, 그죠? 역시 신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이렇게 나간다고. 이건 솔로몬 전통 안에 있는 해석이잖아, 그죠? 햄릿에서 그 해골을 보고, 요리개 해골을 보고 하는 햄릿의 그 말,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왕궁의 귀부인을 보고 너 역시도 당신 역시도 이런 모양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삶과 죽음의 이 원한과 복수의 감정들, 그죠? 그런 것들이 쫙.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클라디오스 왕의 어떤 그 모든 게 뭐 이런 것에 의하여 퇴색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복수욕에 초점이 맞춰진 자는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을 거라고. 삶과 죽음의 문제, 햄릿의 어떤 삶에서 부재하는 현전, 유령으로서 나타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흔적. 그래서 그 죽음이 햄릿의 삶을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고, 그죠? 죽음과 삶은 같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에도 있어. 같이 들어 있는 거야.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하이데거가 죽음을 향한 존재를 말할 때도 같은 거야. 릴케의 죽음에 대한 고뇌, 그건 역시도 같은 거예요. 거기서 바깥을 본 블랑쇼 역시도 같은 거야.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거기서 말한다. 왕궁에 사는 자 역시도 이 모양으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알렉산더는 이 세계를 호령했고 알렉산더 역시 죽었다. 그 역시 먼지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흙으로 맥주를 관리하는 자는 맥주통을 만드는 어떤 도구로서 이 지능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요리개 죽음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무덤을 파는 자의 어떤 삽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알렉산더의 죽음 역시도 동일한. 얘도는 여기서 그냥 이게 이제 존재론적 재평이 달라지는 거야. 엄청난 깨달음인 거죠, 그죠? 햄릿한테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의 빈털을 발견하는 순간인 거예요. 요리의 죽음 못지않게 알렉사의 산더와 같은 이런 대왕의 죽음 역시도, 황제의 죽음 역시도 이 세계의 모든 자들의 죽음과 같이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삶의 존재론적 의미는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나는 삶의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생성해 각인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통을 막는 도구와 같은 그런 어떤 뭔가를 만드는 진흙으로,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진흙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온갖 집을 지을 때는 아니면 다양한 도구들, 그죠? 그것이 섞여져서
예술가의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을 가꾸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녹여서 구워서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릇이나 컵과 같은 그런 도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흙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의 흔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해골이 요릿과 같은 그런 존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햄릿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복수가 주제일 수도 있지만, 햄릿이 죽음에 직면해서 그죠 경험했던 이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떤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목소리로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막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셔요. 여러분 재미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를 내가 처단하는 게 그게 정의인 것 같아, 그죠? 그거 역시 정의가 맞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이 햄릿의 애인이었던 거죠. 그 여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다룰까? 뭐 수녀원으로 가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적 비평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해골을 보면서 깨달음에 이르렀던 햄릿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말들은 죽음 충동의 다양한 주제들까지도 빨아당기는 그런 강력한 힘, 하이데거의 유령이 다시 나타나서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닌가, 예도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